당장 내 집구석에서 나가지 못해? 너같이 칠칠 맞고 재수 없는 물건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썩 꺼져라. 시어머니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의 가슴팍에 하얀 소금을 촥 뿌려댔습니다. 1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 아들이 바람피워 데려온 임신한 내연녀 앞에서 조강지처를 내쫓는 비정한 시어머니.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냄새나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소금은 며느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피 끓는 절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쫓겨난 며느리의 보따리 속에 숨겨진 10억 원의 진실, 그리고 3년 뒤 벌어질 통쾌한 역전극. 과연 이 고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도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대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틱탁, 틱탁 소리를 내며 지형에 타들어가는 속도 모른 채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셔야죠. 벌써 이틀째 곡기를 끊으시면 어떡해요. 지영은 쟁반에 따뜻한 전복죽과 물김치를 담아 안방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옥자는 벌써 이틀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영아, 오늘 국이 참 시원하다 하며 살갑게 대해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에게 시어머니 옥자는 친정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지영을 며느리로 맞아준 것도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돈을 날려먹을 때도 유일하게 지영의 편을 들어주던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 민석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시어머니는 끙끙 앓아눕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갈게요. 죽이라도 조금 드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둑한 방 안 옥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가라. 네, 나가라고 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불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지영이 알던 다정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시끄럽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아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민석이가 밖으로 나도는 거 아니냐. 지영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폭언이었습니다. 재수가 없다니요. 남편 민석이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하며 그 빚을 갚아나간 건 지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새끼 고생시킨다며 밤마다 지영의 거친 손을 잡고 울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영은 억울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닌지, 치매 기운이라도 오신 건 아닌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하이힐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자기야, 여기가 자기 본가야? 생각보다 집이 좀 낡았네. 지영이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현관에는 며칠 만에 들어오는 남편 민석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앳된 여자가 민석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는 집안을 훑어보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여보, 이 여자는 누구야? 지영의 물음에 민석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아, 그게. 지영아, 일단 좀 앉아봐라. 오빠, 뭘 그렇게 뜸을 들여?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여자가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지영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빠 아이 가졌어요. 벌써 7개월이에요. 아들이라네요. 지영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해서 집으로 쳐들어오다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이게 정말이야?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빚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할 때 당신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야? 지영의 절규에도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건 옆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줌마, 촌스럽게 왜 이래요? 남녀 사이라는 게 마음 식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오빠가 그러는데 아줌마는 아이도 못 낳는다면서요? 대를 이어줄 아들도 못 낳으면서 며느리 자리 꿰차고 있는 거, 그거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영이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려던 찰나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옥자가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가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의 종아리를 치고 저 뻔뻔한 여자를 내쫓아 주실 거라고요. 어머니, 민석 씨가 글쎄. 지영이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시선은 며느리가 아닌 불룩한 배를 내밀고 있는 낯선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옥자의 눈빛이 기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뱃속에 든 게 정말 우리 민석이 핏줄이냐? 네,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 다 했어요. 튼튼한 장군감이래요. 여자가 살갑게 웃으며 대답하자 옥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지영을 바라보던 그 싸늘한 눈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까보다 더 독하고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들었냐? 내 아들 핏줄이란다. 대를 이을 손자란 말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랑 산지 10년이다. 그동안 내 배에서 소식 한 번 있었냐? 여자가 시집와서 가장 큰 도리가 대를 잇는 것인데 너는 성녀나 다름없어. 내 아들 잡아먹고 집안 말아먹을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옥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 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뿌려댔습니다. 차르륵.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지영의 얼굴과 눈을 때렸습니다. 소금보다 더 아픈 건 시어머니의 표변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갈 데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영이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지영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모아둔 돈도 전부 남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지영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야, 민석아. 뭐하고 서 있냐? 당장 인연짐 싸서 내다 버려. 민석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지영의 옷가지들을 대충 가방에 쓸어 담아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미안하다, 지영아.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어머니 뜻이 저러신데. 그리고 나도 내 핏줄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너도 알다시피 나 장남이잖아.
민석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영의 가방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내연녀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 너무 세게 던지지 마. 옷 찢어지겠다. 거지꼴로 나가면 사람들이 흉보잖아. 지영은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짐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10년을 바쳐 헌신한 결과가 고작 소금 세례와 내연녀의 조롱이라니요. 옥자는 그것도 모자랐는지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는, 보자마자 코를 막게 되는 그런 보따리였습니다. 얘딱, 이건 내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거지 같은 혼수다. 하나도 안 썼으니 그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다신 우리 민석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에 또 찾아오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옥자는 보따리를 지영의 면전에 집어던졌습니다. 툭! 힘없이 떨어진 보따리가 지영의 발치에 굴렀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냄새나는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지영은 마지막으로 옥자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발 눈이라도 마주쳐 주길,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옥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배신감에 눈이 먼 지영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썩 꺼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다시는 못 들어온다.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굳게 닫힌 철제 대문 너머로 내연녀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쯤 찬 바람이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은 요금이 밀려 정지된 지 오래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소금을 뒤집어 쓴 여자. 한 손에는 찢어진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냄새나는 낡은 보따리를 든 여자. 영락없는 미친 여자 꼴이었습니다. 지영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기가 져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멀리 찜질방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저기서 몸이라도 녹여야 했습니다. 카운터의 여직원이 지영의 행색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냄새가 좀. 그 보따리는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짐이 좀 있어서요. 씻고 들어갈게요. 지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꼬깃꼬깃한 돈을 내밀었습니다. 여직원은 마지못해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탈의실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은 지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보따리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져준 그 보따리.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싸주셨던 유일한 유품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지영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처는 낡고 해져서 볼품없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마치 지영의 서러운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이불 몇 채와 옷가지가 들었다고 해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각진 것들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고 보따리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꽉 묶인 매듭이 옥자의 모진 마음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져라 매듭을 잡아당겼습니다. 툭! 매듭이 풀리자 낡은 보따리가 힘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본 지영은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곳엔 낡은 옷가지나 이불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신문지로 꽁꽁 싸맨 네모난 뭉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 한 귀퉁이를 찢어보았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현금 뭉치였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아니라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심지어 1,000원짜리까지 뒤섞인 쌈짓돈 뭉치였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아 모으고 폐지 주어 판 돈을 모아둔 시어머니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뭉치 아래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와 통장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홀린 듯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 마이너스 채무자 이지영. 그것은 남편 민석이 지영의 명의를 도용해 빌렸었던 사채 빚을 전부 갚았다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내 빚을 다 갚으셨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진 빚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 몰라라 하던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몰래 이 빚을 갚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통장 하나. 예금 주는 이지영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매달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지영이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옥자가 생활비를 아껴 지영의 이름으로 몰래 적금을 부어온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는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삐뚤빼뚤한 글씨의 쪽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옥자가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다가 며느리 몰래 노인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워 쓴 편지였습니다. 아가 지영아,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내 아들놈이지 애비 닮아서 너를 고생만 시키는구나. 빚쟁이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모진 척 너를 내쫓았다. 이 돈 가지고 멀리 떠나거라. 내 아들놈 빚은 내가 다 갚아놨으니 너는 이제 자유다. 그년이랑 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박살낼 테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헐헐 날아가서 잘 살아라. 내 딸 지영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 어머니, 어머니. 지영은 보따리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찜질방 탈의실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며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아까 대문 앞에서 보았던 시어머니의 흔들리던 눈빛, 지영을 내쫓으며 떨던 어깨, 그 모든 것이 지영을 살리기 위한 시어머니의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임신한 내연녀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지영을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빚더미에서, 그리고 무책임한 남편에게서 탈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던 옥자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모진 말을 내뱉는 옥자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지영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냄새나던 낡은 보따리.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시어머니 옥자가 며느리 지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냄새나는 보따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씩씩하게 살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보란 듯이 성공해서 꼭 다시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그 인간들,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영은 보따리를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매듭을 묶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의 차가운 바닥이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는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으니까요. 3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하기엔 짧지만 사람의 팔자가 뒤바뀌기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유명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지영이네 명품 반찬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번쩍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갈비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게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카운터에서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여사장, 바로 지영이었습니다. 3년 전 소금을 뒤집어 쓰고 쫓겨나던 그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옷차림은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장님, 요즘 방송 타고 나서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대기줄이 끝이 안 보이네요. 직원의 말에 지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 김 실장님. 이따가 보육원에 보낼 반찬들 미리 좀 챙겨주세요. 아이들 좋아하는 동그랑땡 넉넉히 넣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천사라니까요. 돈 버시면 다 기부하시고. 지영은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옥자가 주신 피 같은 10억 원. 그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지영은 가게 수익의 일부를 떼어 독거노인과 고아들을 돕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마감할 즈음 지영은 장부를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를 보니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제 정말 모시러 가도 될까요? 지영은 성공하면 가장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가리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 남편과 내연녀가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으면 어쩌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짐이라 생각하여 또다시 밀어내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찌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지영이 고개를 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떡진 머리에 며칠은 안 감은 듯한 냄새, 여기저기 기워 입은 낡은 점퍼, 그리고 술에 찌든 붉은 눈동자.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너 맞지? 지영아.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바로 전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3년 전 내연녀의 팔짱을 끼고 지영을 비웃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쓰레기통을 뒤지다 온 듯한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름을 부르자 민석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카운터를 짚고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야, 나 민석이. 아이고, 지영아.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세상에, 너 정말 성공했구나. TV에서 맛집 사장으로 나온 거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야, 가게 좋다. 이게 다 얼마짜리냐? 민석은 더러운 손으로 진열대의 반찬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영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그 꼴은 다 뭐야? 지영의 싸늘한 목소리에 민석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게 말이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 그 여자 미나 있잖아. 그년이 사기꾼이었어. 임신? 그거 다 뻥이었어. 배에 복대 차고 연기한 거라고. 내가 어머니 몰래 집문서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랑 가게 보증금까지 싹 들고 날랐지 뭐냐. 민석은 침을 튀기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지도 못하고 빚쟁이들은 쫓아오지 오갈 데는 없지. 지영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며칠 굶은 것 좀 봐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지영아, 왜 그래? 우리 부부였잖아. 10년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나 배고파 죽겠다. 밥 좀 주라. 그리고 너 돈 좀 벌었다며? 나 급한 불만 좀 끄게 융통 좀 해주라. 내가 다시 재기하면 이자 쳐서 갚을게. 응? 민석은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기가 찼습니다. 3년 전 지영을 내쫓을 때의 그 잔인함은 기억도 안 난다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 남자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부부? 웃기지 마. 당신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지영아. 그때는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어머니가 너 내쫓으라고 닥달하시고 그 여자가 옆에서 꼬드기는데 내가 별 수 있었겠냐?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앞으로 너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우리 다시 합치자. 민석은 이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지영은 단호하게 계산대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지영아, 너 정말 이럴래? 내가 내 남편이었어. 그리고 너 우리 어머니 생각은 안 나냐? 어머니가 지금 많이 편찮으셔. 약값도 없어서 골방에 누워 계신데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모른 척 할 거야? 민석이 최후의 수단으로 옥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그래. 그년이 돈 들고 튀는 바람에 충격받으셔서 쓰러지셨어. 거동도 못하셔. 우리가 다시 합쳐서 어머니 모셔야지. 너 효부잖아. 어머니가 너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민석은 지영의 약해진 마음을 파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석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지영은 3년 전 시어머니가 쫓아내던 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뻐하셨지. 그래서 나를 쫓아내신 거야. 너 같은 인간이랑 살면 내 인생 망가질까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영은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민석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3년 전 보따리에 들어있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보이지? 어머니가 10년 동안 나 몰래 모아주신 돈이야. 그리고 내가 내 명의로 쓴 사채 빚? 그것도 어머니가 다 갚아서 보내셨어. 너 같은 놈한테서 나 탈출시키려고. 알아?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 그 돈이 다 너한테 갔다고? 그게 얼만데?
그건 내 돈이야. 우리 집 돈이라고. 민석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픈 어머니 걱정은 뒷전이고 돈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년, 그 돈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그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살았어. 내놔. 민석이 지영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당탕? 가게 안쪽에 있던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뛰어나와 민석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여기 사장 남편이야. 여보, 지영아, 돈 내놓으라고. 민석은 바닥에 널브러져 발악했습니다. 지영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갑게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법적으로 우린 남남이야. 그리고 그 돈은 어머니가 며느리인 나에게 주신 정당한 증여고 넌 받을 자격 없어. 도박에, 바람에, 사기에. 어머니 등골 빼먹은 불효자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지영아, 제발. 나갈 데가 없어서 그래. 10,000원만. 아니, 1,000원이라도 좀 줘라.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냐?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민석은 직원들에게 제압당하자 다시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지영은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경찰 불러요. 영업방해랑 협박죄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도 할 겁니다. 안 돼. 지영아. 여보, 잘못했어. 살려줘.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민석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도 민석은 지영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다 잃을 거야. 내가 돈 떼먹고 날 신고했다고. 두고 봐. 경찰차가 멀어지고 가게 앞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렸습니다. 10년을 사랑했던 남자의 끝이 고작 저런 모습이라니.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직원들의 걱정에 지영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네요. 다들 놀랐죠? 오늘은 일찍 마감하고 들어갑시다. 내가 고기 쏠게요. 직원들의 환호성 속에 지영은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는 지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의 끈이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몰랐습니다. 가게 건너편 어두운 골목 전봇대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는 것을요. 허리가 굽은 조그만 로파.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낡은 패딩 점퍼를 여미며 멀어져가는 경찰차와 지영의 가게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저놈. 결국 제 발로 지 무덤을 파는구나. 쯧쯧. 옥자는 혀를 찼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옥자는 경찰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이 직원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장하다. 내 새끼, 씩씩하게 잘 컸구나. 옥자의 얼굴에 씁쓸하면서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전 재산을 털어 며느리를 내보내고 옥자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집마저 아들놈이 날려먹는 바람에 지금은 단칸방 월세를 전전하며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며느리가 저렇게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옥자는 지영의 가게 간판을 어루만지듯 허공에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보고 싶다.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 하지만 옥자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지영이 또 마음 약해져서 아들놈 옥바라지라도 할까봐 혹은 짐이 될까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행복해라. 나는 멀리서 너 잘 사는 거 보는 걸로 족하다. 그게 내 남은 낙이다. 옥자는 지영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올리며 어둠 속으로 절뚝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찬바람에 굴러가는 낙엽 소리가 옥자의 발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시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뒤 지영은 우연히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도와주다 옥자와 재회하게 됩니다. 지영은 옥자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고 옥자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영은 옥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고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고부, 아니 모녀 사이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감옥에 간 민석은 출소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옥자를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옥자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소금을 뿌렸다고 하네요. 내 아들은 죽었다. 썩 꺼져라. 하고 말이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